일본이 느려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너무 빨라진 겁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한때 일본은 전자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21세기,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세계의 판도가 180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지만 늦었고 한국은 멈추지 않고 앞서갔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를 경악해 한 이 속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술, 자본, 아닙니다. 무려 500년 전에 설계된 한국만의 치트키, 한국인의 숨은 엔진에서 시작되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통쾌한 역전 스토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일본 팀 책임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중국 팀 리더는 변명거리를 찾느라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또 늦었습니다. 3개월 연속이었죠. 그런데 한국 팀 책임자는요?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같은 예산, 같은 인력, 같은 일정인데 왜 매번 이 모양입니까? 일본 측에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조율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중국 측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국 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벌써 끝났던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 의견은 어떤가?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언어정보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에서 계산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글로벌 IT 기업들의 언어 시스템 자문을 해왔죠. 일본, 중국, 한국 모두 포함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디서, 왜, 어떻게 느려지는가를 찾는 겁니다. 코드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버를 점검하는 사람도 아니죠. 저는 입력 직전의 마지막 1초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기술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버 응답 속도, 네트워크 지연, 소프트웨어 버그. 전부 점검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뭔지 모르겠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각 팀의 작업 로그를 분석했는데 일본과 중국 팀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요? 네. 사람은 온라인 상태인데 사고는 진행되는 것 같은데 손이 멈춰 있는 구간입니다. 회의는 끝났는데 문서는 안 움직입니다. 질문은 왔는데 답변이 늦습니다. 수정 요청은 확인됐는데 반영이 지연됩니다. 일본 측 책임자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검토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검토하면서 동시에 문서를 수정합니다. 회의 중에 이미 초안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뭔가 편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를 3번 돌렸습니다. 규정 위반 없습니다. 부정행위도 없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근면성의 차이도 아닙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게 다릅니다. 총괄이 물었습니다. 근본적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입력 속도입니다. 입력 속도요? 네. 타자를 치는 속도 말입니다. 정확히는 생각이 글자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타자 속도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웃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게 각 팀의 입력 대기 시간입니다. 일본 팀은 평균 2.3초, 중국 팀은 2.1초, 한국 팀은 0.4초입니다. 고작 2초 차이로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에 문서 작업을 100번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초 차이면 200초, 약 3분 20초입니다. 한 달이면 100분, 1시간 40분이죠. 3개월이면 5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원이 10명이면 50시간입니다. 이게 누적되면 프로젝트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현장 관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입력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정말 진지한 건가? 타자 속도가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공백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다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그날 밤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각 팀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문서가 올라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질문이 오고 답변이 가기까지의 간격, 수정 요청부터 반영까지의 공백 말입니다. 먼저 일본 팀을 찾아갔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안건은 명확했고 진행은 질서정연했습니다. 발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회의 분위기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10시 30분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문서 수정이 올라올 시간이었죠.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팀원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의에서 결론이 났는데 왜 문서 수정이 늦어지는지 말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보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거였죠. 11시 30분 드디어 수정본이 올라왔습니다. 회의 종료 후 정확히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후에는 중국팀을 관찰했습니다. 회의실이 활기찼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놓았고 토론이 오갔으며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문서가 작성될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팀 리더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내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방금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에겐 그게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다음 날 같은 안건으로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 말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조율 후 최종 확정하겠다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회의는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팀을 찾아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팀원이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내놓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회의 중인데 어떻게 동시에 문서를 작성합니까? 한국팀 매니저에게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하면서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였죠. 메신저 창이 열렸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올라왔고 5초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다는 거였죠. 그리고 10초 뒤 문서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질문부터 수정 완료까지 채 2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문서는 이미 공유가 완료됐으니 각자 확인하라는 거였죠. 저는 황급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의 종료와 동시에 문서가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거지? 같은 사람들인데 왜 한국 팀만 이렇게 빠른 거지?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한 거라고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견이었죠.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각 팀에서 자원자를 모집해 작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입력해달라고 부탁했죠.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 3시까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일본인 참가자가 먼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로마자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여러 개의 한자 후보가 나타났죠. 손이 멈췄습니다. 눈으로 후보 목록을 훑고 원하는 한자를 찾아 클릭했습니다. 한 단어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또 로마자 입력, 또 스페이스, 또 후보 선택.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타자가 아니라 검색이군요. 중국인 참가자도 비슷했습니다. 병음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에 동의미의 한자들이 쭉 나열됐죠. 숫자, 키를 눌러 원하는 한자를 선택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다음 글자로 넘어가자 또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냐고요. 생각의 흐름이 계속 끊기는데 말입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다고요.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참가자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자 화면에 글자가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 정리. 변환 버튼이 없었습니다. 후보 선택 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드리자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끊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그대로 글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인 참가자에게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원래 글 쓰는 게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게 특별한 줄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써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네. 타자가 경쟁력이라는 거 말일세. 동료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진심이냐고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문장을 쓰다가 멈춰. 한 단어마다 검색을 하는 거야. 입력, 변환, 선택, 확정. 이 과정이 사고의 흐름을 끊어버린다고. 하지만 한국은 달라. 생각이 바로 글자가 돼. 중간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100번 멈추면 어떻게 되겠나? 한 달이면? 1년이면? 이게 쌓이면 국가 단위 격차가 된다는 말일세.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손가락의 전쟁이 아니야. 입력 구조의 전쟁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타자를 치는 게 아니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국의 문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어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어 한자는 약 5만 개에 달합니다. 상용 한자만 해도 3,500개가 넘요. 그런데 키보드에는 고작 26개의 알파벳 키만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5만 개를 26개에 넣는 순간 전쟁은 끝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병음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었죠. 발음을 알파벳으로 입력하고 원하는 한자를 목록에서 골라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국어에는 동음이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같은 발음이지만 뜻이 전혀 다른 한자들이 수두룩하죠. 예를 들어 중국어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병음으로 입력합니다. 엔터를 칩니다.
화면에 후보 목록이 쏟아집니다. 중, 종, 충, 충. 비슷한 발음의 한자들이 줄줄이 나타나죠. 눈으로 훑습니다. 원하는 한자를 찾습니다. 숫자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한 글자 확정. 다음 글자로 넘어갑니다. 또 병음 입력, 또 후보 목록, 또 선택.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가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익숙해지면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죠. 아무리 익숙해져도 선택 과정 자체를 건너뛸 순 없습니다. 생각이 글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더 복잡했습니다. 일본어는 로마자를 입력하면 히라가나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자 후보가 나타나죠.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고 엔터를 쳐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입력, 변환, 선택, 확정. 4단계입니다. 한 단어를 쓸 때마다 4번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걸 고속도로 요금소에 비유했습니다. 차가 달립니다. 100m를 가면 요금소가 나타납니다. 멈춥니다. 창문을 내립니다. 요금을 냅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또 100m를 달립니다. 또 요금소가 나타납니다. 또 멈춥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문자 입력 시스템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억 명이 하루에 문서 작업을 100번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평균 1초에서 2초씩 지연된다면요. 하루에 100억 초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77만 시간이죠. 한 달이면 8,300만 시간입니다. 1년이면 10억 시간이 사라집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에게 이 계산을 보여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건 좀 과장 아닌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소한 겁니다. 실제론 더 많은 시간이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이건 개인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변환 과정이 없었습니다. 후보 선택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글자가 조립됐습니다. 기억을 누릅니다. R을 누릅니다. 순간적으로 결합해서 가라는 글자가 됩니다. 니은을 추가로 누릅니다. 간으로 완성됩니다.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입력하는 순간이 곧 완성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변환하지 않는다. 조립한다. 그 차이가 30년을 만들었다. 그날 밤 저는 세 나라의 입력 과정을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중국 입력 후보 출력 선택 확정 다음 글자. 일본 입력 변환 후보 출력 선택 확정 다음 글자. 한국 입력 완성. 한국만 화살표가 하나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불공평하군요. 이건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수천 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럼 한국이 이긴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른 출발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런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건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글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며칠을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창제연도 1443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세기라고요?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일 거라 생각했죠. 19세기일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18세기는 되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443년. 15세기였습니다. 저는 사고가 멈췄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라틴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평민들은 글을 읽지 못했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기를 개량한 게 1450년쯤입니다. 그것도 유럽 최초라고 자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7년 전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가 설계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5세기에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한글말입니다. 창제 연도가 1443년이라고요. 컴퓨터는커녕 타자기도 없던 시대에 입력 최적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연이겠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합니다. 저는 한글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28개였습니다. 현대에는 24개로 줄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단 28개로 모든 소리를 만든다고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모든 소리를 제대로 표기하지 못합니다.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되죠.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중국어는 어떻습니까? 기본 한자만 수천 개입니다. 평생 배워도 다 익히기 힘들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 씁니다.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은 28개였습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을 만든다. 이건 컴퓨터 과학의 기본 원리다. 저는 공학자로서 전율했습니다. 조합 가능한 음절수를 계산해봤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11,172개의 음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쓰이지만 시스템은 그 모든 조합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확장성입니다. 새로운 외래어가 들어와도 문제 없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모두 한글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자모를 조합하면 되니까요.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외래어가 들어오면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합니다. 코카콜라를 표기하려고 입에 맞고 즐겁다는 뜻의 한자를 갖다 붙이는 식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타카나로 적지만 일본어 음운 체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글은 그냥 씁니다. 발음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저는 설계 원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음의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입니다. 발음 기관의 형태를 그대로 본뜬 겁니다. 글자 자체가 발음의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모음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하늘, 땅, 사람.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방향과 위치만 바뀔 뿐이었죠. 규칙이 명확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알고리즘입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에요. 무슨 뜻인가? 입력, 처리, 출력.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똑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면 조합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완성된 음절이 출력됩니다. 에러 핸들링까지 있습니다. 불가능한 조합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죠. 동료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만든 겁니까? 15세기에 누가 이런 걸 설계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이름 하나. 세종대왕.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였죠. 그런데 그가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신하들에게 시킨 게 아니라 직접 설계했다는 겁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입력이 빠른 문자,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는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500년 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를 말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500년 뒤를 내다보고 말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빠른 입력 도구가 됐다는 사실.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천재가 500년을 앞서 본 겁니까?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이 흐름을 계산했다. 그 문장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5세기라는 시간이 주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른 문자들은 어땠는지 비교하기 시작했죠. 먼저 알파벳을 살펴봤습니다. 로마 알파벳은 기원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하지만 책에는 어떻습니까? 26개 문자가 있지만 소리와 철자가 따로 놉니다.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됩니다. 예외가 규칙보다 많습니다. 한자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발전해왔습니다. 문명의 상징이라고 자랑하죠. 하지만 배우기 어렵습니다. 수천 개를 외워야 합니다. 새로운 소리를 표기하려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하죠.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28개 자모. 이것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이 명확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구조가 15세기에 나왔다는 사실이 가장 비현실적이다. 그날 저녁 한 언어학자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15세기에 만들어진 게 맞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1443년 창제, 1446년 반포.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문자는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설계된 문자입니다. 설계요? 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목적이 명확했죠.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입력 효율성도 고려한 겁니까? 언어학자가 웃었습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당시엔 타자기도 없었으니까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과치고는 너무 완벽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한 문서를 찾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자음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 모양, 니은은 혀 모양, 미음은 입 모양. 체계적이었습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점 하나, 선 하나, 선 하나.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조합의 원리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언어학이 아닙니다. 공학입니다. 500년 전 사람이 공학적 사고로 문자를 설계했다는 겁니까? 저는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찾아봤습니다. 펄 벅이라는 작가가 한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24개의 기호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위대한 문자다. 단순하고 위대하다. 이 두 단어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한글에서는 양립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체계다. 합리적이라는 단어.
이건 감성적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평가였죠.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판정입니다. 무슨 뜻인가? 외부 전문가들이 한글을 평가할 때 쓰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효율적, 합리적, 과학적. 이건 문화유산을 평가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평가하는 언어입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글을 뭐라고 정의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도구입니다. 생존 도구죠. 문화유산이 아니라요? 물론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효율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글의 특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자모 조합 방식. 28개로 11,172개 음절 생성 가능. 둘째, 표기와 발음의 일치율. 예외가 거의 없음. 셋째, 입력과 완성의 동시성. 변환 과정 불필요. 넷째, 확장성. 새로운 소리도 기존 자모로 표기 가능. 저는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다섯째, 설계 시점. 1443년. 디지털 시대보다 500년 앞섬.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천재의 작품이다. 저는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죠. 과학자였습니다. 천문학, 음악, 농업, 의학.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500년 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되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만들었지만 결과는 문명을 바꿨습니다. 동료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리처드, 자네는 이제 한글을 뭐라고 정의하겠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기념물도 아니죠. 이건 생존 도구입니다.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관통하는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결정적입니다. 한국이 IT 강국이 된 이유를 사람들은 인터넷 인프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인프라는 도로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 위를 달리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든 건 한글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0년. 한 천재가 500년 뒤를 내다본 겁니까? 아니면 완벽한 원리가 시간을 초월한 겁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문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무기였고 미래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은 멈췄고 한국은 달렸는가? 일본을 분석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은 전자왕국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죠. 품질도 제조 능력도 모두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죠. 그런데 일본의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경제 거품 붕괴, 고령화, 보수적 기업 문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일본의 인터넷 초창기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메일, 게시판, 채팅. 모든 게 텍스트 기반이었습니다. 빠른 입력이 필수였죠. 그런데 일본어 입력은 느렸습니다. 로마자 입력, 히라가나 변환, 한자 선택, 엔터 확정. 이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한 문장 쓸 때마다 수십 번 멈춰야 했죠. 이메일 한 통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게시판에 글 올리기가 번거로웠습니다. 실시간 채팅은 더 힘들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일본은 못해서 진 게 아니다. 입력에서 묶였다. 기술력은 충분했습니다. 인재도 넘쳤죠.
그런데 문자 입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병목이 생긴 겁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PC통신 시대.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텍스트 생산이 일어났습니다. 게시판, 채팅방, 동호회. 글이 쏟아졌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빠른 입력 때문이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두드리면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변환도 선택도 필요 없었죠. 실시간 채팅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질문, 답변, 반응. 끊기지 않았죠. 이게 문화가 됐습니다. 빠른 소통, 빠른 피드백, 빠른 의사결정.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망을 깔기 전부터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인프라가 준비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준비돼 있었다는 겁니다. 빠른 입력, 빠른 소통에 이미 익숙했던 거죠.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피처폰 시대. 작은 화면, 적은 버튼. 모든 게 제약투성이었습니다. 일본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키패드로 복잡한 일본어를 입력할 것인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어떻게 작은 화면에 담을 것인가? 한국은 달랐습니다. 천지인이라는 입력 방식이 나왔습니다. 3개 버튼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음도 간단했죠. 몇 번의 터치만으로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언어가 이겼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글이 조합형 문자니까요. 자음과 모음만 입력하면 되니까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수천 개를 저장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피처폰 시대, 한국은 문자 메시지 천국이 됐습니다. 하루에 수억 건의 문자가 오갔습니다. 10대들은 키패드를 보지도 않고 문자를 쳤죠. 일본과 중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입력이 복잡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천지인은 편의성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터치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화면 전체가 키보드가 됐죠. 한국은 바로 적응했습니다. 천지인, 쿼티, 나라끌. 여러 입력 방식이 나왔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걸 골랐습니다. 타자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변환과 선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돼도 구조는 안 바뀌었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443년부터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요. 그건 너무 극단적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극단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인터넷망은 도로에 불과합니다. 승패를 가른 건 그 위를 달리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든 건 입력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1990년대 일본 앞섬, 한국 뒤처짐. 2000년대 격차 좁혀짐. 2010년대 한국이 앞지름. 2020년대 격차 벌어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명확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본격화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구조의 결과다. 동료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수천 년의 문화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럼 한국만 이기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텍스트 기반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 500년 전부터. 그때 한 동료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리처드,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음성인식 시대, AI 시대가 오면 타자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말로 하면 되니까요. 저는 처음엔 이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타자 대신 말로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 입력의 효율성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저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AI 언어 모델 개발자들을 만났습니다. 음성인식 시스템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언어별 음성인식 오류율, 학습 데이터 정제 비용, 재학습 빈도, 모든 걸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I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의 음성인식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학습 비용은 가장 낮았죠. 이유가 뭡니까? 한 AI 개발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표기와 발음의 일치율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글자를 보면 발음을 알 수 있고 발음을 들으면 글자를 유추할 수 있죠. AI 입장에서는 노이즈가 거의 없는 깨끗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언어는요? 영어는 불규칙의 지옥입니다.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되죠. 레드는 현재형일 때와 과거형일 때 발음이 다릅니다. 스루, 도, 터프. 철자는 비슷한데 발음은 완전히 다르죠. AI가 학습하기 정말 힘든 언어입니다. 중국어는요? 성조 때문에 복잡합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죠. 마. 네 가지 성조가 있는데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음성 인식할 때 성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본어는요? 문자 체계가 3개나 섞여 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같은 소리를 어떤 문자로 쓸지 판단해야 하죠. 처리 복잡도가 높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어는요? 개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규칙이 명확하죠. 자음과 모음만 정확히 인식하면 글자가 자동으로 조립됩니다. AI가 학습하기 가장 쉬운 언어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언어는 학습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건 1443년입니다. AI가 나오기 500년 전이죠. 그런데 이 구조는 마치 AI 학습을 염두에 둔 것처럼 완벽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해요. 저는 소음 환경 테스트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시끄러운 거리, 카페, 지하철. 여러 환경에서 음성 인식 정확도를 측정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음과 모음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각 자음의 소리 특성이 뚜렷했죠. 아, 오, 후.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AI가 구분하기 쉬웠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예외가 없는 언어는 미래에 강하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질문에 답을 찾았네. 음성인식 시대가 와도 한국어가 유리하다고. 정말입니까? AI는 감정도 문화도 보지 않아. 가장 효율적인 구조만 선택하지. 그리고 한국어가 가장 효율적이야.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니까, 예외가 없으니까, 학습 비용이 낮으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타자가 사라져도 한국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력 방식이 바뀌어도 구조적 우위는 안 바뀝니다. 손가락으로 치든 음성으로 말하든 한국어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격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어질 겁니다. AI는 효율적인 구조를 더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어보다 효율적인 문자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언어의 차이는 사라질 거라고요. 틀렸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구조의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500년 전에 결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설명을 찾지 않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저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 된 이유, 디지털 전환에서 앞서 나간 이유, 그 모든 것의 출발점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빠른 인터넷 때문이라고요. 저는 이 설명을 공식적으로 폐기합니다. 인터넷은 도로일 뿐입니다. 승패를 가른 건 그 위를 달리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든 건 입력 시스템이었죠. 입력 속도가 사고 속도를 결정합니다. 사고 속도가 의사 결정 속도를 만들죠. 의사 결정 속도가 국가 생산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쇄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 사슬의 출발점부터 유리했습니다. 저는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펄벅은 말했습니다. 한글은 24개의 기호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위대한 문자라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체계라고요.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구조평가입니다. 감성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 물었습니다. 리처드, 결론이 뭡니까? 왜 한국 팀만 빠른 겁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문자 때문에 프로젝트 속도가 다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리고 증명됐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 단어를 입력할 때마다 평균 1.5초에서 2초가 지연됩니다. 변환, 선택, 확정 과정 때문입니다. 한국은 0.3초입니다. 직접 조립되니까요. 고작 1초 차이로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100번 입력하면 150초 차이입니다. 한 달이면 75분, 1년이면 15시간입니다. 팀원 10명이면 150시간이죠. 이게 프로젝트 지연으로 나타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차이는 사고의 흐름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입력 중간에 멈춥니다. 그 순간 생각도 멈추죠.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의 속도와 입력의 속도가 일치합니다. 총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생존 도구이며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이건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매일 수천만 명이 이 문자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일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문서를 쓰고 코드를 짭니다. 그 모든 순간 한글은 500년 전에 설계된 그 효율성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이게 특별한 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써왔으니까요. 생각이 바로 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나라가 아닙니다. 준비돼 있었던 나라입니다. 500년 전부터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500년 뒤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드는 기반이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한 원리가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500년 전에 깔린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한국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감동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십 년간 데이터를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이 결론을 피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한글은 문화가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다른 모든 도구를 이깁니다. 나는 이 구조가 다른 모든 구조를 이긴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한글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매일 가족,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댓글을 달고 문서를 작성하십니다. 그 순간마다 생각이 바로 글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시죠. 당연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속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님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문자가 오늘날 우리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